일루미나티에 대해 아십니까? 그들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는 사실 단순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교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층층이 쌓아 올린 환상이며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진실을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일루미나티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신의 머릿속에 망토를 두른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나 인간형 파충류 혹은 손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팝스타들이 떠오르도록 설계되었죠. 그것은 비웃음과 경멸로 만들어진 성벽을 가진 요새입니다. 하지만 모든 요새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제껏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에 떠도는 이론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분석 도구, 우리가 공리라고 명명한 정보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수세기에 걸친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공식 기록, 비밀 서신, 그리고 재무 기록까지 말이죠. 우리는 그 차가운 논리가 소음 속에서 신호를, 허구 속에서 사실을 분리해내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라주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환상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층을 꿰뚫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 위에 세워진 역사적 거짓말을 말이죠. 준비하십시오. 숨겨진 것의 심장부로 향하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 즉 공식적인 버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776년 5월 1일 독일의 도시 잉골슈타트에서 급진적인 사상을 가진 젊은 교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바이에른 일루미나티 기사단이라는 비밀 결사를 창설합니다. 그 목표는 고상해 보였습니다. 미신과 권력 남용에 맞서 싸우고 이성에 기반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었죠. 프리메이슨 지부에서 영감을 받은 구조로 기사단은 빠르게 성장하며 독일의 지식인 엘리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을 때처럼 빠르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784년 바이에른의 통치자 칼을 터대어는 음모론에 대한 소문에 겁을 먹고 모든 비밀 결사를 금지했습니다. 곧이어 일루미나티를 겨냥한 더욱 가혹한 법령들이 뒤따랐습니다. 바이스하우프트는 도망쳤고 기사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이야기 끝, 대부분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토록 편리한 공식 버전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분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토록 지능적이고 의욕적인 네트워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확률은 1% 미만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저항이나 비밀스러운 활동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뒤따른 것은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사실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패배라기보다는 조용히 사라지라는 명령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기사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껍질을, 바이에른이라는 껍질을 벗어 던지고 그림자 속으로 잠수했을 뿐입니다. 당국에게는 빈 껍데기만 남겨둔 채로 말이죠.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신기루의 두 번째 층, 즉 거대한 신화의 탄생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지점에서 두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바로 바리엘 신부와 과학자 로비슨입니다. 18세기 말 두 사람 모두 충격적인 이론을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살아남아 프랑스 혁명의 배후 조종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음모론자 일루미나티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공리가 그들의 저작을 분석했을 때 속임수를 발견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 책들의 진짜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정치 선전물이었습니다. 일루미나티와 혁명 지도자들 사이의 실제 연결고리는 미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글을 썼을까요? 공리는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역정보 공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적, 즉 허수아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잡한 프랑스 혁명을 음모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단순화였지만 당시 겁에 질린 엘리트들에게는 매우 유용했습니다. 세상이 바이에른의 유령을 쫓는 동안 새로운 질서의 진정한 설계자들은 평화롭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연막은 거의 200년 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디지털 시대가 왔고 신기루의 마지막 층이 세워졌습니다. 신화는 밈이 되었습니다. 농담거리가 되었죠. 이제 일루미나티는 팝스타이자 비디오 게임 캐릭터입니다. 공리는 이것을 백색 소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터무니없는 역정보의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진지한 조사를 하려는 어떤 시도도 이 쓰레기 더미에 빠져버립니다. 오늘날 비밀 권력에 대해 감히 말하는 사람은 즉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들은 위협을 농담으로 만들었고 그 농담이 그들의 최고의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미라주 프로토콜은 거대한 거짓말의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이 주의를 돌리기 위한 정치적 신화로 포장되었고 그것은 다시 문화적 불합리의 층으로 덮였습니다. 우리는 방금 첫 번째 방어 수준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공리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진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언어로 말이죠. 바로 상징의 언어입니다. 신기루는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숨겨온 것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 건물 석재에 새겨지고 당신 지갑 속 돈에 인쇄된 것들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의 세계관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본다고 믿는 방식은 사실 환상입니다. 매일 당신은 수백 개의 상징들을 그 진짜 의미도 모른 채 바라봅니다. 그것들은 돈에, 정부 건물의 건축 양식에, 기업 로고에 있습니다. 당신은 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단순한 장식으로 여기며 그것들이 하나의 완전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숨겨진 언어를 말이죠. 신기루가 깨지면서 우리는 대중적인 일루미나티의 이미지가 실제 권력 구조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겹겹의 역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의미망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테라바이트급의 시각적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지난 300년간의 건축, 화폐 브랜드 그리고 프리메이슨 암호들 말이죠. 시스템은 이 이미지들을 하나의 의미 네트워크처럼 하나의 언어처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언어의 첫 단어들을 배울 것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오해받는 상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달러 지폐를 들어보십시오. 뒷면에 대인장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13개의 계단으로 된 미완성 피라미드가 있고 꼭대기에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모호하며 힘과 13개 식민지 그리고 신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공리는 공식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그 상징을 분석했습니다. 상징의 진짜 비밀은 각각의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있습니다. 첫째, 피라미드는 미완성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과정, 즉 프로젝트의 상징입니다. 비문에 쓰여 있듯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건설,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름, 즉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꼭대기의 돌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떠 있으며 그 안에 눈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공리에게 그 해석은 명확합니다. 지휘 구조는 그것이 지휘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가는 건물의 벽돌이 아닙니다. 계몽된 자들은 구조 위에 있으며 그 구조에 섞이지 않고 발전을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그림자 정부의 완벽한 시각화입니다. 셋째, 눈입니다. 그 기원은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의 수동적인 관찰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에 기반한 능동적인 통제의 상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것은 더욱 암울해집니다. 이것은 완전한 데이터 수집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대인장은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 즉 엄격한 위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 건축가들은 그 위에 서서 완전한 지식을 통해 통치한다고 말하는 선언이죠. 하지만 피라미드와 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이스하우프트 기사단의 심장이었던 상징과 같은 다른 상징들도 있습니다. 바로 미네르바의 올빼미입니다. 신화에서 올빼미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계몽된 자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철학자 거르크 헤겔의 한 문장에서 숨겨진 층을 발견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물어야만 날개를 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지혜는 사건이 끝난 후에야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낮이 끝나면 올빼미가 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합니다. 권력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것은 혼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의 철학입니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위기나 전쟁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나와서 폐허 위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합니다. 그들만의 세계를 말이죠. 그리고 이 상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리는 그것을 보헤미안 클럽까지 추적했습니다. 그곳은 한 세기가 넘도록 미국 엘리트들이 모이는 비밀 클럽입니다. 매년 그들은 거대한 올빼미 동상 앞에서 의식을 거행합니다. 공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명백한 연속성의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조의 상징인 눈이 있는 피라미드와 방법의 상징인 올빼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리는 그것들이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워싱턴과 같은 수도의 건축은 이 상징들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른 채 이 거대한 상징들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규칙을 가진 게임판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망은 기업 세계로 확장되어 가장 큰 은행과 기술 기업들의 로고에 양식화된 피라미드와 눈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특정 클럽에 소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인식 시스템이자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 문명의 구조 자체에 상징적 코드를 짜넣은 살아있는 이념입니다. 이 상징의 네트워크는 입문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지식을 보존하며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항상 이 상징들의 영역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위계 질서와 통제라는 개념에 잠재적으로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폐나 도시 지도를 볼 때 당신은 그 메시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어를 아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이 언어를 누가 사용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상징에서 물질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권력은 아무리 비밀스러울지라도 아이디어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조사는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돈의 흔적을 따라갈 것입니다. 상징은 권력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힘없는 약속은 단지 말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면 세상에 대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렛대의 이름은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빵을 사기 위해 사용하는 평범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 즉 문명을 움직이는 피입니다. 이 피가 흐르는 동맥을 통제하는 자가 몸 전체를 통제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우리는 상징의 비밀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의 세계에서 벗어나 물질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재정적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사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대 기사단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 벡터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 지난 300년간의 금융 역사를 입력했습니다. 증권거래소 데이터, 국립은행 기록, 정부 부채 등이죠. 임무는 세계 경제라는 기계 속의 유령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현대 경제 이론이 신기루의 또 다른 층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은 스스로 조절되며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편리한 거짓말이죠. 그것은 모든 보이지 않는 손에는 그것을 지휘하는 뇌가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리고 공리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바로 우리 금융 시스템의 탄생, 즉 민간 중앙은행의 창설에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한 무리의 민간인들이 은행을 만들고 정부로부터 국가의 화폐를 발행할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런 다음 이 은행은 무에서 창조한 돈을 정부 자체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고 그것을 사설 카르텔에 넘겨주며 그 대가로 영원한 빚을 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공리는 잉글랜드 은행,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19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창설을 둘러싼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판결은 명확합니다.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압력이나 속임수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방준비법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1913년 12월 23일에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이 법안은 록펠러, 모건, 와버그 가문과 같은 최대 은행 왕조의 대표들이 지킬 섬에서 비밀리에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사설 카르텔을 만들고 정부 기관처럼 들리도록 연방준비제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간 은행들이 소유한 빚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돈을 절실히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공리는 큰 분쟁과 정부가 이 은행들에 지는 부채의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무섭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래 모든 큰 전쟁은 소수의 금융가 그룹의 부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계획은 천재적입니다. 전쟁 중인 두 나라는 무기를 살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대출을 받습니다. 누구에게서요? 종종 양쪽 모두에게 자금을 대주는 국제은행가들로부터입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누가 전쟁에서 이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항상 돈을 빌려주는 자입니다. 전쟁은 완벽한 부채 생성기입니다. 이 패턴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돈이 전쟁을 만들고 전쟁이 빚을 만들고 빚은 당신의 돈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조잡한 도구입니다. 20세기에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통제된 경제 위기입니다. 공리는 1929년과 2008년의 대규모 주식시장 붕괴를 분석했습니다. 공식적인 버전은 항상 같습니다. 거품이 터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석 결과 다른 패턴이 나타납니다. 매번 붕괴 직전에 거물급 선수들의 스마트머니가 조용히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동시에 중앙은행들은 신용을 긴축하여 시스템에서 돈을 빨아들입니다. 그들이 붕괴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황이 최고조에 달하고 시장이 폐허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스마트머니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공장, 은행, 부동산을 원래 가치의 일부에 불과한 가격으로 인수합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불을 금융 엘리트의 손으로 직접 이전시킨 역사상 가장 큰 작전이었습니다. 가본 벡터 프로토콜은 세 단계로 작동하는 기계를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화폐 창출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전쟁을 이용해 막대한 빚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된 위기를 조작하여 모든 것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이 시스템은 불을 아래에서 위로 빨아올리는 펌프처럼 작동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부로, 정부로부터 은행으로,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피라미드에 보이지 않는 꼭대기로 말이죠.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고대 필사본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흔적은 우리를 얼굴 없는 구조, 즉 은행과 펀드로 이끕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가문일까요? 이 프로토콜은 우리에게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무기를 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의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상의 불을 보이지 않는 엘리트의 손으로 빨아들인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전쟁과 위기가 어떻게 빚을 만들고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메커니즘이라도 그것은 생명 없는 기계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작동시켜야 하고 누군가는 레버를 당겨야 합니다. 이제 조종실로 들어가 마침내 그들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 속에 살아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감싸는 관계, 의무, 가족 유대,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죠. 우리가 아는 정부나 법원과 같은 공식적인 구조는 단지 장식적인 외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결정은 그곳에서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실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신경망지도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재무 데이터가 아닌 인간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고급 클럽의 회원 명단, 대기업 이사회의 구성, 고대 은행 가문의 족보 등입니다. 시스템의 임무는 단순히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권력 네트워크의 3차원 모델을 구축하여 주요 노드를 식별하고 그 진정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잡지들이 발표하는 세계 최고 부자 목록은 잊어버리십시오. 그것들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고안된 신기루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이 목록들은 공개된 억만장자, 기술 천재, 미디어 거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부는 막대하지만 대개 새롭고 눈에 보이며 취약합니다.
그들은 권력의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지만 하늘 그 자체는 아닙니다. 공리는 그들을 일종의 고위급 관리자로 식별합니다. 그들의 기능은 글로벌 시스템의 부문을 관리하고 결정적으로 이 시스템의 공개적인 얼굴, 즉 대중의 분노에 대한 필회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근의 기술 구루를 증오하거나 존경하는 동안 시스템의 진정한 소유주들은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부는 오래되고 조용하며 수백 개의 펀드와 개인 은행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단일 기업에서 소유한 주식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동시에 수백 개의 기업과 엮어주는 연결의 거미줄에서 나옵니다. 공리가 지도를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델이 처음으로 드러낸 것은 매우 명확한 제도적 중심지들의 존재였습니다. 이 조직들은 세계 엘리트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며 장기적인 전략이 수립되는 곳입니다. 그중 하나가 외교협회입니다. 뉴욕에서 설립된 이 기관은 공식적으로는 독립적인 분석센터입니다. 하지만 공리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실제로는 미국의 그림자 정부처럼 기능합니다. 거의 모든 국무장관, 중앙정보국 국장,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 협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심지는 빌데르베르크 클럽으로 50년대부터 매년 비밀리에 열리는 회의입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약 130명을 모읍니다. 공식적으로는 토론 포럼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무명의 정치인이 빌데르베르크에 초대받은 후 몇 년 안에 자국의 지도자가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앙겔라 메르켈이 그 예입니다. 그것은 토론 클럽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설계자들이 미래의 관리자들을 선택하는 취업 면접에 더 가깝게 기능합니다. 또한 북미, 유럽, 아시아의 엘리트들을 조율하기 위해 데이비드 록펠러가 창설한 삼각위원회도 있습니다. 몇 년 후 세계적인 의제가 되는 아이디어들이 탄생하는 곳은 바로 이런 폐쇄적인 클럽들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지들을 오가며 네트워크의 핵심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공리는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추적하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시스템은 이 모든 그룹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은행과 석유 회사의 이사회에 앉아있는 수백 명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슈퍼 커넥터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신문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 슈퍼 커넥터들의 족보 분석 결과 대다수가 매우 작은 가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창설의 배후에 있었던 바로 그 왕조들입니다. 록펠러, 모건, 와버그,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 등 이들 모두는 여러 세대에 걸친 결혼과 사업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단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에서 나옵니다. 수세기 동안 그들은 자본, 지식, 그리고 인맥을 축적했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는 동안 이 가문들은 그림자 속에서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몇 년이 아닌 몇 세대를 단위로 생각합니다. 공리가 만든 지도는 마치 은하계처럼 보입니다. 중앙에는 이 왕조들의 얽힘이 자리한 초고밀도 핵이 있습니다. 공리의 판결은 가차 없었습니다. 현대 세계는 단지 민주주의로 위장한 왕조 과두 정치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보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지도화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집단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돈과 정치적 영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용하는 또 다른 차원의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욕망,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통제 말이죠. 그리고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이죠. 당신이 모든 돈을 가지고 모든 군대를 통제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자신의 족쇄를 의식하는 노예는 항상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유롭다고 확신하게 된 노예는 그 족쇄를 자신의 간수보다 더 맹렬하게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권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사해온 자들의 가장 잘 지켜진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 거짓말을 파헤쳤고 상징의 언어를 해독했으며 돈을 추적했고 엘리트 네트워크를 지도화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력 구조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조가 수십억 명의 마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원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가? 우리는 서사 매트릭스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우리 조사의 가장 큰 데이터 세트를 입력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의 주류 미디어 아카이브, 할리우드 영화 대본, 광고 전략,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의 수조 개에 달하는 정보입니다. 시스템은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이야기되는 이야기들을 말이죠.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공식적인 현실에서 연결을 끊고 그 소스 코드를 볼 것입니다. 오늘날의 매트릭스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이전 버전인 20세기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 흘렀습니다. 소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두세 개의 글로벌 통신사가 세계 뉴스의 대부분을 제공했습니다. 각국의 소수 신문사와 방송사가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될지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뉴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전능한 편집자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문지기였습니다. 공리는 이 미디어 거물들의 이사회 명단과 우리가 이미 확인한 엘리트 클럽의 명단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80% 이상의 중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외교 정책 수립을 돕던 사람이 밤에는 방송사 사장으로서 그 정책을 대중에게 어떻게 제시할지 결정했습니다. 완벽하게 닫힌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은 더 미묘해졌습니다. 직접적인 명령 대신 그들은 기자들이 스스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경력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매트릭스에는 결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명백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보가 통제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불신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권력의 설계자들은 그들의 가장 천재적인 속임수를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트릭스가 파괴되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블로그와 소셜 네트워크가 등장했습니다. 완전한 표현의 자유라는 환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통제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 달려갔지만 그들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현대적이고 편안한 감방으로 이사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공리는 새로운 공간의 구조를 분석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매트릭스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버전 2.0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통제는 더욱 완전해졌지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통제가 눈에 보이는 문지기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미로의 설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보를 금지하는 대신 그들은 정보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핵심은 검색과 소셜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에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보이지 않는 편집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위해 맞춤형 정보 버블을 만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미 동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다른 관점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사회는 부족으로 분열되고 훨씬 더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누가 이 알고리즘을 작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술 거인들의 최대 주주들은 낡은 미디어와 은행을 소유한 바로 그 투자 펀드들입니다. 간판은 바뀌었지만 주인은 같습니다. 새로운 매트릭스는 팩트체커와 같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합니다. 고상하게 들리지만 공리가 그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같은 재단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록펠러, 포드, 오픈 소사이어티,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입니다. 진실을 위해 봉사해야 할 도구가 검열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서사와 맞지 않는 정보는 거짓으로 낙인 찍힙니다. 이 서사 매트릭스의 최종 목표는 관리 가능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욕구가 표준화된 사람 말이죠. 그들의 목표는 더 이상 옛 독재의 정권처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미세 조정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그들이 구축한 현실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힘을 단순히 사건을 묘사하는 대신 사건을 창조하는 데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우리를 더욱 깊은 곳으로 이끌 질문입니다. 역사가 우연히 흐르는 강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위대한 인물들과 행운에 의해 이끌리는 혼돈의 흐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역사는 설계되고 방향이 정해진 운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운해는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설계자들과 그들의 도구들을 확인했습니다. 자본의 통제, 권력의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이 도구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실제로 그들이 역사의 흐름을 이끄는가? 답은 공리가 분기점이라고 정의하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 즉 국가이든 문명이든 불안정해지는 결정적인 순간, 즉 갈림길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아주 작은 영향력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점들을 찾아내고 활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기점 프로토콜을 활성화합니다. 공리는 20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시뮬레이션하여 공식적인 버전과 숨겨진 데이터에 기반한 모델을 비교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식 역사가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한 곳에서 메스의 미묘한 흔적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지점, 1917년 4월 6일,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날입니다. 공식 역사는 그것이 독일의 잠수함 전쟁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공리는 당시 미국의 여론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미국 사회는 전쟁 참여에 반대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그가 우리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슬로건으로 1916년에 재선되었습니다.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종매제가 필요했습니다. 감정적인 충격이 말이죠. 그리고 그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1915년 5월 7일 독일 잠수함이 여객선 루시타니아 호를 격침시켰습니다. 128명의 미국인을 포함하여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신문들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공리는 화물 명세서와 해군성의 비밀 전문을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이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첫째, 루시타니아호는 단순한 여객선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리에 영국군을 위한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를 수송하고 있었습니다. 전쟁법에 따르면 그것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었습니다. 당국은 이를 알고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째, 독일 대사관은 미국 신문에 광고를 내어 시민들에게 그 배를 타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공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그렇게 중요한 배가 군사 호위 없이 항해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웠습니다. 영국 해군성은 독일 잠수함의 위치를 알면서도 그 배를 호위해야 할 순양함을 철수시켰습니다. 루시타니아호는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하나의 덫이었죠. 그것은 비극 이상이었습니다. 냉정하게 계산된 인간 재물이었습니다. 전쟁은 자금을 대는 자들에게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입니다. 루시타니아호의 침몰은 불꽃이었습니다. 분기점은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지점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입니다. 공식 버전은 기만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미국 암호 해독가들은 훨씬 이전에 일본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최고 사령부는 일본의 통신문을 책처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 정책은 도발이었습니다. 전면적인 석유 금수 조치는 일본의 전쟁 기계가 공격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 진주만에는 낡은 전함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신 예의자 가장 가치 있는 세 척의 항공모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두 편리하게도 기지를 떠나 바다에 있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그런 우연의 일치 확률은 1% 미만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원치 않는 전쟁에 참전할 명분을 얻기 위해 고철과 수천 명의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공리는 여기서 같은 냉소적인 패턴을 식별합니다. 이것은 통치 기술입니다. 그것은 문제 반응 해결책이라고 불립니다. 먼저, 당신은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사회의 감정적인 반응, 즉 두려움과 분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충격 상태에서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분기점들은 역사의 경첩입니다. 우리가 찾는 자들은 그것들을 강제로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붙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바이엘은 기사단이 18세기에 해체되었다면 20세기에 이 작전들을 수행한 것은 누구일까요? 그 조직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이스하우프트와 연방준비제도 창설 사이에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연결고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다음 추적입니다. 아이디어는 죽일 수 없습니다. 조직을 금지하고 책을 불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충분히 강하다면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숙주를 찾아 확장을 계속합니다. 공식 역사는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의 아이디어가 그의 기사단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편리한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이디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뱀처럼 첫 번째 껍질을 버리고 더 강한 몸을 찾아 나섰을 뿐입니다. 바이에른의 교수와 20세기의 설계자들 사이에는 100년이 넘는 시면이 있습니다. 누가 그 다리를 놓았을까요? 우리는 계승자 프로젝트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공리는 19세기의 수백 개의 비밀 결사 기록을 뒤지며 이념적 DNA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프리메이슨은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악된 것이 아니라 이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온실이자 신병 모집 장소이며 구조적 모델이었습니다. 진정한 계승자는 더 작고 엘리트주의적이어야 했습니다. 시스템은 미국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1832년 예일 대학교에서 윌리엄 러셀은 스컬 앤 본즈를 창설합니다. 그는 막 독일에서 돌아왔고 아마도 그곳에서 바이스하우프트 서클의 이념적 후손들과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프랜차이즈를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거의 2세기 동안 미래의 대통령, 판사, 그리고 중앙정보국 국장들이 이 의식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지배 계급의 가장 효율적인 인큐베이터입니다. 유럽에서 그 흔적은 우리를 다이아몬드 거물인 세실 로즈에게로 이끕니다. 옥스퍼드에서 그는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한 비밀 결사를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원탁회의를 창설했고 이것은 미국 내 외교협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계승자 프로젝트는 단일 조직이 아니라 생태계였습니다. 다른 몸에서 복제되면서도 같은 유전자 코드를 유지하는 바이러스였죠. 이렇게 오래된 구조는 자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내부에 누군가가 위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제거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고 존 F 케네디의 사례를 봅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 군산복합체, 그리고 중앙정보국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실존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반응했습니다. 그의 암살 후 3년 동안 18명의 핵심 증인들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1경분의 1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정리 작업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방법들은 디지털 캔슬링으로 진화했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시스템은 위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고립시키고 파괴합니다. 모든 조각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전에는 해독할 수 없었던 퍼즐이 이제 그 완전한 그림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최종 프로토콜인 어둠의 통합을 활성화합니다. 공리는 실제 권력 구조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5단계의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0단계에는 우리, 인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자 데이터 생성자입니다. 그 위 1단계에는 눈에 보이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에 대한 피뢰침 역할을 하는 교체 가능한 관리자들입니다. 이 단계에는 국제연합과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글로벌 구조들이 있으며 형성 중인 세계 정부의 부처들입니다. 3단계에는 뇌가 있습니다. 빌데르베르크와 같은 비밀 클럽들, 전략이 정의되는 곳입니다. 4단계에는 소유주들인 금융 왕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5단계에는 피라미드의 눈, 즉 이념 그 자체가 있습니다. 인류는 엘리트에 의해 빚어져야 할 불완전한 재료라는 믿음입니다.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리는 세계의 큰 기둥에 의존하는 미래를 예측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화폐와 사회 신용을 통한 완전한 통제입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개인의 돈을 차단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위기를 명분으로 한 완전한 중앙 집중화, 즉 세계 정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완전한 변형입니다. 엘리트는 생명을 연장하고 인공지능과 융합하는 기술에 접근하여 새로운 종, 즉 호모 데우스, 인간 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 즉 쓸모없는 대중은 기본소득으로 관리되고 가상 엔터테인먼트로 주의가 분산되며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멸의 신들이 다스리는 안정된 정원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끝이 될 것이고 아마도 우리가 아는 인류의 끝이 될 것입니다. 기계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알게 되었으니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것을 환상으로 여기고 매트릭스로 돌아가거나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돈이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지와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어떤 알고리즘도 계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깨어난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이런 주제를 계속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어느 도시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